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 핵협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포함됩니다. 과거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이미 실패를 인정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체면 차리기보다 경제 실리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러시아 내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방문지와 연관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광범위한 교류 확대도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집권당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닫아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성 발언이 사실이 될지를 조마조마해하면서 지켜봅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비용은 물론 공화당의 정치 비용을 치르게 하는 악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반이민 정책은 새로운 이민자를 임명하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서 조사 책임을 맡겼으나 실패한 전 캔사스주 총무처 장관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은 하루 사이에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안은 2020년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2명의 여성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부터 성희롱은 아니었지만 불편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한 뒤 미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미국 여성들도 혼돈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힘이 빠지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다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이사 후보 스티븐 모어 씨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아무도 그 같은 비리에 상관하지 않고 그를 지지합니다. 세금을 안 낸 것에 이어 양육비와 위자료도 안 냈고 월스트리트저널 에디토리얼란에 글을 쓰면서 규정을 어기고 돈 받고 연설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입니다. 오늘은 동등한 임금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법조계로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2배를 많이 법니다. 반대로 사무실 직원의 남녀 임금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남편을 위해 61세의 어머니가 대리모로 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꼭 일치해왔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백인들, 시골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분노가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지지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대체로 시골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인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아래 무릎을 꿇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아주 결정적일 때만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그런 이슈예요. 어제 그제 계속 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멕시코와의 사이에 국경을 닫아버리겠다.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이 그 국경을 통해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1000마일 되는 국경을 어떻게 닫겠습니까? 1000마일이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길인데요. 결국은 항구를 닫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라든가 비즈니스 그룹도 공화당들과 함께 비용이 대단할 거다. 만약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을 닫아버리면 아주 very bad거나 worse, 그보다도 더 나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공화당은 이제 정치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대통령이 이거 엄포가 아니다. 위협하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번 주에 국경을 닫아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확실한 스텝을 밟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통령의 저 말이 그냥 말뿐이었으면 좋겠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정도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정치인은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그 멕시코 사이에 항구를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뭐 미국과 멕시코가 멕시코가 미국에게는 세 번째의 그 무역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부 레인만 닫는다 하더라도 뭐 프리웨이를 가다가 한 차선만 닫아도 쫙 그 뒤까지 밀리잖아요. 항구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물건값이 비싸지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전자제품도 들어오고 또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그 무너질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항구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국경을 통해서 미국인도 멕시코에 머물렀다가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힘들 수 있고 결국 불법 이민자가 그럼 항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오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는다고 하는데 항구를 그 막는다고 하니까 이건 별 거기에는 효용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관세국 세관국에서는 이미 3월 29일에 쇼핑컴퍼니, 한국 분들도 이제 이 쇼핑컴퍼니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국토안보부도 지금 뭐 국경 항구에 인스펙터를 750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 더 배치를 한다고도 하고, 이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 변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50명 정도를 더 배치한다고 하던가요. 공화당에서는 제발 대통령 각하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이민에 관한 정책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멕시코에 벽 쌓겠다. 이민자들은 저쪽 노르웨이나 유럽에서 오는 이민자라면 모르지만 미국에 나쁘다. 뭐 주로 그 히스패닉계를 타겟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이민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민자르를 임명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민자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국경자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답니다. 한 사람은 버지니아주의 검찰총장, 뭐 검찰총장들이 이민에 관해서 그 주 정부가 좀 호감형이냐 불호감형이냐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역할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 캔사스의 검찰총장, 이 사람은 지난번에 그 선거에 나갔다가 졌어요. 선거에서는 검찰총장이 아니었는데요. 뭐였었죠? 아무튼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를 했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 코박이라는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졌던 사람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뭐 예를 들어 영주권자라든가 아니면 영주권자도 안 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를 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줬다. 그런데 각 주의 뭐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미국 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돼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대통령이 계속 조사해라 부정선거 하면서 그때 임명했었던 사람이 크리스 코박이거든요. 이 사람을 다시 그 이민자르 내지는 국경자르로 임명을 하겠다 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 백악관에도 그렇지 않아도 그 스티븐 밀러라는 아주 젊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간 30대 초반의 반이민의 선구자가 대통령의 선임 자문으로 있는데 또 다른 자를 임명한단 말이야 하고, 공화당 중에서도 부자인 공화당들이 세금 감면을 좋아하지만 아주 부자인 공화당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데는 이민자들의 노동력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반이민 정책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진 가장 큰 이유가 헬스케어를 사람들이 점점 적응을 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이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더니 어젯밤에는 트윗을 여러 번을 시리즈로 했어요.
분명히 오바마 케어는 우리 공화당이 없앨 것이다. 뭔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텐데 그런데 그런 일이 2020년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뒤로 돌린 거예요. 이것도 공화당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사적으로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가 이거 지금 당장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계속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그것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결국은 헬스케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면서 이제 나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 하는 그것을 이제 초지일관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거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도 역시 북한 핵 문제인데 오늘 블룸버그 뉴스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어느 사이엔가 정말 슬금슬금 외교 정책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관철하고 있다 하고 블룸버그에 이제 2명의 기자가 이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는 물론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이란 핵 협상 깬 것,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특히 시리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당장 철군하겠어 하다가 그걸 미루고 지금 세월이 꽤 흘렀어요. 이게 또 존 볼튼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부분 굉장히 강성이지만 시리아에서는 조금 온건한 입장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 볼튼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사도 이 존 볼튼이 북한 핵에 대해서 처음에 싱가포르 때까지만 하더라도 딱 숨죽이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의 뜻대로 됐다.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의 말을 아직까지 듣느냐. 존 볼튼도 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70세거든요. 그동안 공화당에서 특히 아주 극단적인 강성인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특히 지금 대통령에게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카지노의 대부인 셜든 아델슨하고 와이프잖아요. 미리암이잖아요. 이 부부와 존 볼튼이 또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존 볼튼의 역할을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볼튼이 너무 나간다 하는 시그널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한 2주 정도는 존 볼튼이 조용한데 북한 문제를 존 볼튼이 어떻게 할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데 4월 11일에 그것을 미국에서도 지켜보고 있고요. 더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놀랐고 패배하고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인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와 가깝게 가고 있다. 지금 러시아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닷새 동안 북한을 방문했고 바로 지금 내무장관이 여러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내무장관이 법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를 관리를 하는 게 내무장관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장관이 간 것은 러시아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는데 방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에 아버지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었을 때는 사실 한 번은 굉장히 북한에 가까운 북한에서 오히려 수천 킬로미터 가까운 그런 곳을 갔었고 또 한 번은 모스크바 열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기도 했고 그래서 과연 김정은이 어디까지 러시아에 어디까지 가까이 갈 것인가 그 안까지 깊숙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장소를 정하려면은 국내 법 집행을 다루는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가는 게 당연하고 지난번에 이제 북한 창건일에도 여러 노동신문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의 이 내무장관을 일면에 아주 자세히 써주고 시진핑의 대표를 4페이지에 썼다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북한에 있고 그리고는 그 전에 먼저 3월 25일이었던가요? 이 김정일 위원장의 비서인 비서실장인 김창선이 러시아에 갔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 갔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어디서 만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그 미국이나 해외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교류는 여러 가지 그 사인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역, 또 뭐 과학, 테크놀로지 교환, 그리고 이제 그 국경을 넘는 다리 그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트레이딩 하우스라고 하니까 뭐 어떠한 그 무역 그 거래소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하는 블라디보스톡은 북한과의 국경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디플로맷의 외교 잡지 실린 것을 보면은 이 내용은 뭐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이오 대학교의 부교수인 이소자키 에스히토, 이 사람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그 정도로 뺨을 맞고는 어떤 방향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로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3월 10일에 최고 그 인민회의 그 대의원 선출이 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김여정은 올렸고, 이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그 주권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임기가 5년이고 하는데, 그때가 그 왜 그랬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 대통령 시스템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나중에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하고 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북한이 이제 미국에서 양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완전히 실패를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숨기고 실패도 과거에는 다 미화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3대째에 와서는 본인이 실패한 것을 다 그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2012년도 4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위성 발사가 실패를 했죠. 실패하고 나서 바로 우리 실패를 했습니다. 시인을 했고 2016년도에 그 화성 그 10호요. 무스탄이요. 탄도미사일 발사가 그때는 성공을 했었는데 성공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성공하면서도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것에 실패를 했었는데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실패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 이 신세대의 김정은 위원장을 이 일본의 북한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해서 실패를 했었을 때도 실패했다, 부끄럽다. 한국에 가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부끄러워서 뭐 어디에 가는 길이 너무 길도 못 닦이고 뭐 누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앞으로 북미 협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야구 그 선수에 집중을 했고, 야구가 아니라 그 농구에 집중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팀이 실패를 했다면 그 미팅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다음번 농구 게임에서는 이길 전략을 따는 것이, 그리고 항상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김정은의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과도 나타난 것이 싱가포르 회담 전에 북한이 아주 강하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정치 바보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꼭 그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좋기는 좋은데 이번 회담을 취소한다 하는 그 편지를 썼잖아요. 성명서 비슷한 것을. 그랬더니 10시간 만에, 그때 10시간 만이라고 상기시켜주네요. 아주 나이스한 스테이트먼트를 북한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때 해서 unusual한 그런 반응인 거죠. 해서 다시 싱가포르 회담을 북한이 살려냈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아주 그 뼈 아프고 대단한 실망이었다면, 그래서 어쩌면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면 그 길어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다 보여준 거니까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체면 차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실리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계산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협상을 그래서 하기는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게이오 대학교의 그 부교수인 이소자키 알수이토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협상은 있을 것이다. 더 실리적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이 양보를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잠시 뒤에는 뭐 사람 일이 알 수도 없지만 컨트롤을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게 이제 뭐 천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일이 정치계에서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전화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광고 가운데서 두 가지가 건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 그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이 이제 뭐 헬스코리아 광고였는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 불법 이민보다도 헬스케어를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갤럽이 15가지 이슈, 지금 미국이 이 순간에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뭐 스케일을 나누고 뭐 물어봤더니 55%가 이 헬스케어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등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헬스케어 이거 뭐 당장 없앤다고 한다. 이런 것이 공화당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요. 그리고 또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돈 자체 모은 것은 1,820만 달러. 이 사람은 뭐 큰 돈을 누가 카지노의 대부가 준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당을 위해서 주면 그 어떤 그 선거 위원회에 정치행동위원회에 주면 그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사람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1,820만 달러를 모았고 50만 명 이상이 벌써 이 버니 샌더스에게 돈을 냈다 하는 겁니다. 52만 5천 명이 99.5%의 사람들이 100달러 미만을 내서 평균 20달러씩 내서 그만큼 많이 돈을 모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아니면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는 가장 유력하다. 현재로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또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게 또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시간이 적은 것이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정말 영원처럼 긴 건데 이 예비선거에 대해서도 영원처럼 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보다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이 힘이 완전히 하루 이틀 사이에 한 2, 3일 사이에 쪼그라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여성에 이어서 두 번째 두 사람 다 민주당이고요. 한 사람은 네바다의 부지사 선거에 출마했었던가요? 네, 그랬던 어쨌든 전에 네바다의 하원 의원이었고 근데 두 여성 다 이게 성추행은 아니라고 해요. 그 첫 번째 여성은 내가 나하고 어떤 그 이벤트에서 뭐 이렇게 뭐 목을 감싸고 그리고 헤어에 머리에 그러니까 키스했다. 미국 사람들이 뭐 허그가 너무나 일상화됐기 때문에 또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따뜻하고 다정하고 뭐 이런 캐릭터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성은 그가 부통령이었을 때 스텝으로 일할 때 역시 무슨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불편했고 그 당시에 컴플레인을 하질 않았다. 왜냐하면 부통령이고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게 뭐 통할까 싶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여성들이 또 성희롱이라고도 안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부통령이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스터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원래 딱 맞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 출마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면서도 이게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여성인 그 MSNBC의 미사 그 브레진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이요, wake up. 정신 차려라.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주 그 험하게 파헤쳐지면 당신들의 젊음을 당신들 스스로 깎아먹는 거다.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깎아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도와온 조 바이든 부통령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그 상당히 앞장서서 일했었던 상원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 가지를 당신들이 다 깎아먹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 조 바이든 부통령 나이스 가이인 것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 미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이 앵커요. 그 미자 그 브레진스키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두 명의 여성들조차 이게 그 섹슈얼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So what was it?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미투가 가야지 될 그런 방향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뭐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선언하기 전에 본인이 민주당에 너무 그 후보들이 많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많지 않더라. 물론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는 것이 데이터상 확실한데 그 본인이 조사해본 데이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하고 안 나겠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조 바이든을 가장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도 극단적인 그 좌측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지금 많이 나온 사람들 그다지 젊진 않아도 카멜라 해리스라든가 코리 부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77세거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76세. 그리고 그 버니 샌더스도 비슷하고 가장 나이가 많네요. 생일 다 따져보면.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중도 입장이잖아요. 조 바이든과 정말로 격렬한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예비선거에 같이 나갈 때는 서로 표만 깎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은 또 그 좌측이랑 또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해가 된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일주일 사이에 여성 문제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더 강해져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엑시오스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정도 일 가지고 여성들이 무슨 뭐 이게 성희롱도 아니라고도 얘기하면서 다만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그런 평소에 여성들에게 너무 다정하게 하는 가깝게 하는 태도를 고쳐라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안 나오겠어요? 나오긴 하겠죠. 나오긴 하지만 힘이 많이 약해진다면 그렇다면은 그 마이클 블룸버그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클 블룸버그의 경우는 기후변화라든가 총기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이제 강력한 그 본인의 그 어떤 생각, 이슈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예비선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한국에서 추석, 또 설 이런 때 정치적인 그런 기간과 가까우면 뭔가를 딱딱 당이나 정치인이 터뜨리잖아요. 해서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도 이스터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간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뭐 좀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잠시 뒤에 지금 이 행정부가
그 도덕심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잉하고도 뭐 전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네요. 보잉사도 그 윤리적인 어떤 상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시간이 되면 브렉시트까지 잠깐 언급을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잉 그 737 맥스 뭐 다 지난주까지 그 문제가 됐었던 그런 소프트웨어를 고치겠다 했는데 몇 주일 더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주일 더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다만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했고요. 진작에 좀 하죠. 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훈련조차도 조종사들 시키지 않고 그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거리를 줄이고 연료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돈 얘기 좀 하자면 오늘이 Equal Pay Day랍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미국의 남자와 여자의 직업과 남녀의 그 연봉 차이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도표가 어디 것이었느냐.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라고 해서요. 엑시오스가 그걸 또 이렇게 분석을 해놨네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미국 그 16살 이상에 일하는 사람들 연봉을 따져보니까 여성은 3만 달러, 남성은 4만 천 달러니까 어우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가장 차이가 큰 직종이 법 관련 일을 하는 그런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평균 5만 9천 달러, 남성은 평균 10만 7천 달러, 의사의 경우는 여성이 평균 6만 1천 달러, 남성이 10만 2천 달러. 그 다음이 제가 이제 차이가 큰 것부터 불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컴퓨터하고 수학 관련 여성 6만 8천 달러, 남성 8만 1천 달러. 그 다음에는 제가 액수는 안 불러드리고 직업을 불러드릴게요. 차이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농업 엔지니어링, 관리직,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그리고 그 소셜 사이언스, 그다음이 법 집행관, 교육, 예술, 스포츠, 미디어 한꺼번에 묶어서요. 어떤 거 뭔가를 고치고 설치하는 것, installation and repair, 그다음이 health technologist, 소셜 서비스, 판매직, 제조, 교통, 또 건축, 마이닝, 뭐 석탄, 광산업, 그 밖에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소방관이 굉장히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뭐 보조원도 있고 할 테니까 여성이 2만 2천 달러, 남성이 3만 3천 달러. 그 밖에 헬스케어 지원, 앞서서 헬스 테크놀로지스트는 여성이 연봉이 3만 6천, 남성이 4만 2천이었는데 헬스케어 보조직은 비슷해요. 2만 3천, 2만 6천 달러. 그 다음이 쉬핑,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 또 퍼스널 케어, 제일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적은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사무실 행정직이 여성 3만 달러, 남성 3만 1천 달러였고요. 푸드 음식 준비하고 뭐 서빙하는 거 셰프는 말고요. 그러면은 13,000달러 여성이, 남성이 16,000달러. 이것도 그래요. 여성 그 푸드 준비하고 하는 것 하기는 뭐 나르고 뭐 버스보이하고 하는 것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이퀄 페이데이래요. 돈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7명인데 2명이 비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계속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스티븐 모어라는 사람인데 아주 보수적인 그 커멘테이터요. 팍스에 많이 나왔고 CNN으로 옮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어피니언 그쪽에 에디토리얼 페이지에 글을 많이 썼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를 세금을 7만 5천 달러를 안 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뒤에도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한 번 한 게 아니라서 엑스와이프에게 줘야지 되는 위자료도 안 주고 자녀 양육비도 안 주고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액수 가지고 싸우다가 그랬겠죠. 그래서 또 법원에 가고 법원에 가서 법정 모욕죄가 또 하나가 걸려 있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하나인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에디토리얼 보드에서 일할 때 이제 그 글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이거 한국에서 나온 얘기랑 비슷하네요. 연설료를 받는데 에디토리얼 페이지에서 특별하게 뭐 당파적이라든가 어디 가서 돈 받고 뭐 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본인의 어피니언 글에 그쪽 단체의 말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안 낸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그게 IRS 관료주의 잘못이다. 우리가 뭔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2014년 세금 내는 것에서 안 냈고 또 뭔가 잘못됐다 하는데 잘못됐다는 게 그거예요.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그 부분에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법원에 그렇게 드나들면서 돈 관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영국의 매체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뿐만이 아니라 가디언도 많이 보도를 했고요. 2012년도 11월에 엑스와이프에게 30만 달러를 주기로 돼 있는데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로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30만 달러를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판사가 명령을 했죠. 이 사람에게 버지니아에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줘라. 30만 달러를 줘라. 했는데 나중에 이 엑스와이프가 집 안 팔아도 좋다. 뭐 그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원했던 것에 3분의 2만 주면 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해결하고도 나중에 세금에서는 7만 5천 달러를 세금을 안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이런 뭐 돈과 관련돼서 이 같은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해고를 할 때는 우리의 저널리즘이냐 정치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그렇게 돈 받고 어떤 조직에 가서 연설을 하고 글을 계속 쓴다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뭐 월스트리트저널과 빠이빠이 한 거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이슈들이요.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 안 내면은 그거 운전면허 받을 때도 문제되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도 다들 이 사람이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돼서 이자율 같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뜻이 딱 맞거든요. 해서 그게 뭐가 어떤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브렉시트는 또 4개의 대체한 계획이 또 투표에서 실패를 했네요. 그렇지만 그래서 노딜에 가까워지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끝까지 한번 뭔가 유럽연합을 탈퇴해야지 된다면 어떤 형태로 탈퇴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것 같고요. 역시 굉장히 영국적이더군요. 어제 이제 이런 투표를 하고 영국 챔버에 2층에 보니까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누드 차림, 아래에 정말 가릴 부분만 가리고 어떤 사람 막 문신도 하고 유리창에 손을 그냥 딱 풀로 붙여놓고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 같았어요. 어떤 코끼리 형상 이런 것도 보였고요.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위를 한 코끼리 마스크 쓴 사람도 봤고요.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브렉시트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시한까지 4월 12일인가요?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61세의 한 어머니가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그래서 결혼을 한 이 남자와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해서 그 sister, 그 아들의 sister가 난자는 기증을 했는데 이 지역이 네브라스카예요. 얼마나 뭐 시골이고 감자도 많고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그래서 대리모를 여러 뭐 기관을 찾는다던가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했을 때 61세의 이 아들의 엄마가 내가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에이 엄마 이랬는데 뭐 의사도 아주 이상적인 그 캔디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손녀를 낳은 거예요. 동성 결혼을 한 아들을 위해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이 커플에게 그의 엄마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근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손녀딸을 낳고 나서 6파운드 거의 6파운드 정도 되니까 아주 큰 아이는 아니네요. 그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정말 무조건인 조건이 없는 끊임없는 사랑이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이 이제 이 정도의 정도까지는 왔고요. 한 여성이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는 쓰는데 본인이 쓰는 편지를 누가 읽을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얼마 전에 할러데이 때 뭔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자원봉사를 할 일을 결국은 찾아낸 거예요. 유타주에서 Girls Love Mail이라는 이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그 편지는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 될 테고 어떤 뭐 위안, 뭐 행복,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주는 편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유타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작은 일이 큰 일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 자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에서 회복되고 있는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하거든요. 편지를 쓰시는 분이요. 강희신이었습니다.